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도 스피드 특강. 오늘은요 KIIP 레벨 테스트를 강의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한국어 부분을 공부했고요. 오늘은 바로 한국 문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한국 문화 부분을 공부해야 되는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KIIP 레벨 테스트 사전평가는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어 부분과 그리고 문화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다 한국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어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almost 얼마나? 85%를 차지하는 거예요. 100점 중에 85%를 차지하는 거죠. 그러면 한국 문화 부분은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 겁니까? 겨우 15%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한국 문화는 별로 중요하지 않네요? 아니요,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5단계를 얻고 싶다면 여러분들에게 한국 문화 15점은 굉장히 중요한 점수가 될 수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4단계를 받는다면 또는 3단계를 받는다면 100시간을 더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5단계로 바로 갈 수 있다면 여기서 100시간을 절약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스피드하게, 아주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하게, 그러니까 아주 빠르게 하지만 천천히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빠르게 해요? 진짜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자, 우리 빈칸을 넣으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의 정식 국가명은 한국, 원래 줄여서 하는 말이죠. 원래는 대한민국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국기는 태극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한국을 상징하는 노래는 애국가고요. 나라를 사랑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애국가는 4절까지 있죠. 한국을 상징하는 꽃은 무궁화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문자는 한글인데요. 이 한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443년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세종대왕, 바로 10,000원짜리에 그려져 있는 그 분이죠. 그분이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글에 대해서 이 정도만 좀 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한글은 뭐 자음이 14개다. 모음이 10개다.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 차카타파 14개고요. 아야 어여 우요 오요 우유 의이 이렇게 10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자음 14개와 모음 10개가 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굉장히 과학적이다. 사이언티픽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체계적이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다, 글자다. 이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휘 조금은 어렵지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글자다. 조금 더 이야기한다면 언제, 누가, 어떻게, 왜 만들었는지 알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을 봅시다. 과거에 여러 세대가 함께 살던 가족의 형태를 땡땡 형태라고 하고요. 자, 2번부터 볼게요. 현대의 부모와 미혼 자녀가 함께 사는 가족, 작은 가족이죠. 이거를 핵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여기는요, 세 글자 대가족 아닙니까? 네, 맞아요. 대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한 글자 하나 더 있는 건 뭐예요? 이 대가족을 확대가족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가족이라고 알고 있으면 괜찮아요. 오케이. 그런데 하나 더 확대가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엄마의 여자 형제, 이모, 식당에서도 많이 쓰죠. 이모. 그 다음에 아빠의 여자 형제는 고모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혼자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그냥 혼자 사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뉴스나 신문이나 글에 나오는 경우에는 1인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은 어디까지 증가했냐? 한 40% 정도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혼자 사는 가족, 1인 가구가 굉장히 많다. 자, 그래서 1인 가족보다는 1인 가구라고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한국의 집은 옛날에는 뭐가 많았어요? 옛날에는 이런 집이 많았죠. 이렇게 집이 있으면 혼자 살아요. 혼자 사는 집이 많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단독주택이라고 얘기합니다. 단독주택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파트가 많아졌다. 아파트만 많아진 게 아니죠. 빌라, 연립주택도 많아졌죠.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공동주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동주택이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한국에서 가장 선호하는 집은 한 50% 정도가 되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집을 샀어요. 내 집이에요. 그런 것들은 자가라고 하는데 자가 말고 내가 집을 빌려요. 그럴 때는 전세와 월세가 있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별한 한국에만 많은 형태인데요. 저는 이것을 보증금만 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only 보증금. 그래서 보증금으로 맡기고 집을 빌려 쓰는 것을 전세라고 하고요. 매달 돈을 내는 것을 월세라고 얘기하죠. 이 월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월세도 보증금이 있어요.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내는 거죠. 달마다. 그런데 전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내고 끝! 보증금만 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을 구할 때는 어디에 가면 됩니까? 부동산에 가면 되죠. 그래서 선생님 여기 부동산 아니에요? 부동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식 명칭을 알아놔야 돼요.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는 그 부동산, 가게, 건물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부동산 중개업소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부동산 아저씨죠. 부동산 아저씨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도시와 농촌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볼 텐데요. 이 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죠. 사람이 많으면 어때요? 편리합니다. 왜 편리해요? 편의시설이 많으니까.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요. 편리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잘 갖추었고 교통도 편리해요. 왜 편리해요? 버스, 지하철, 대중교통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시에는 문제가 많이 있죠. 어떤 문제가 많이 있어요? 주택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너무 시끄러워요. 소음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에 교통이 너무 복잡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많고 차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순서에 상관없이 하나씩 넣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인구 증가로 인해서 뭐가 있습니까? 주택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택 부족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소음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도 심각합니다. 주차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환경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정확하게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한국의 도시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반대로 한국의 농촌은
사람이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한국의 농촌은 인구가 많이 적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적어졌다를 땡땡했다 라고 얘기하면 감소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요 한국에는 도시와 농촌의 population 인구 비율이요 여기는 90%가 살고 있고요 농촌에는 10%가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점점 도시에 사람이 많아지면서 90%보다 더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농촌에는 10%보다 더 적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렵고 복잡할 수 있지만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복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는 일부 사람들에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Social Insurance, 사회보험이라고 얘기하고요. 네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회보험을 4대 보험, 숫자 4를 얘기하는 거예요. 4대 보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보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바로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국민건강보험인데 보통은 건강보험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용보험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름이 좀 긴데요. 산업재해 보상보험. 너무 길죠. 그래서 짧게 줄여서 산재보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산재보험 이렇게 네 글자로 이야기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파트라는 것은요. 누구에게? 생활이 좀 어려운, 소득이 적은 일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public, 부조, help. 이 부조라는 말은 도와주다 라는 뜻이에요. 공공부조 시스템이 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고 의료급여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자,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가도록 할게요. 사회보험, 4대 보험에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여기에는 국민연금이 있다. 같이 한번 외워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국민건강보험인데 건강보험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름이 좀 긴데 산업재해보상보험 이름이 너무 기니까 산재보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활 수준을 보장한다, 도와준다라는 의미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공공부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되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전화번호 1345 이 번호인데요. 여기는 뭐냐면 외국인 종합 안내 센터. 자, 이런 전화번호가 있는데 이 전화번호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봐야 되니까요. 나중에 종합평가를 준비할 때 이 시험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면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생활할 때 궁금한 것이 있어요. 아, 이것 좀 물어보고 싶은데? 그러면 바로 여기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더 편리해진다. 이런 두 번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건요. 다문화 가족, 여성 결혼 이민자에게 필요한 한국 생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다문화 가족의 다 그다음에 누리라는 건 세상이라는 거죠. 콜센터
다누리 콜센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병원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제너럴 하스피털, 그러니까 아주 큰 병원을 얘기할 때는 보통 대학병원 또는 종합병원이라고 하고요. 동네 작은 병원은 동네 의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런 병원이 있는데 그런 의료 시스템, 의료기관이 있는데 그걸 바로 보건소라고 얘기합니다. 보건소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육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산부 출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보육에 필요한, 보육이라는 것은 잠시 후에 볼 이런 시스템인데요. 보육에 필요한 그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카드가 있어요. 카드. 이 카드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카드다라는 의미로 국민행복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면 국민이 행복해질 거예요.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0세부터 5세까지 만으로요. 여기는 어린이집에 다니고요. 3세부터 5세까지는 유치원에 다닐 수 있습니다. 3세부터 5세까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둘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죠. 예전에는 어린이집이 다른 부서였어요. 보건복지부라고. 그런데 지금 2024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다 교육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만으로 0세부터 5세까지는 어린이집, 그 다음에 만으로 3세부터 5세까지는 유치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교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인이 되면 반드시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교육을 몇 년 동안 꼭 시켜야 돼요. 다른 것들은 선택할 수 있어요. 뭐를요? 고등학교에서 공부할지 안 할지, 그다음에 대학교에 갈지 안 갈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없는 거, 꼭 공부해야 되는 것이 9년이 있어요. 9년이니까 잘 알겠죠? 바로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 9년 동안은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의무 교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좋은 대학교에 가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왜요? 왜 좋은 대학교에 왜 가려고 하는 겁니까? 좋은 대학교에 가면 뭐 밥이 나옵니까? 아니면 잘 살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밥이 나온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취업을 잘 할 수 있어요. 회사에 잘 갈 수 있다고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결혼을 또 잘 할 수 있고요. 좋은 조건으로. 그래서 대학 진학률과 교육열이 높은 편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한국은 좋은 대학교에 가려고 노력할까요? 왜냐면 좋은 대학교에 가면 취업할 때, 그리고 그러니까 취업할 때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고요. 좋은 직장을 얻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돈의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리합니다. 자, 자녀들의 조기 유학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으로, 영국으로, 호주로 이렇게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로 빨리 아주 어린 나이에 유학을 가는데 이것을 조기 유학이라고 해요. 근데 조기 유학을 가니까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엄마가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빠는 혼자 한국에 남아서 열심히 돈을 벌어요. 혼자 남아서. 그런 아빠를요, 바로 기러기 아빠, 그런 엄마를 기러기 엄마, 그런 가족을 기러기 가족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한국의 트래디셔널 컬처 이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한국의 전통옷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한복이 있죠. 한복은 너무너무 예쁘죠. 네. 자, 그 다음에 한국 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바로 생각나는 음식이 있습니까? 바로 말해보세요. 네, 김치죠. 바로 김치나 채소를 양념을 해요. 보통 이제 고춧가루도 넣고요. 또 여러 가지를 넣는데 대표적인 게 고춧가루인 것 같아요. 색깔이 빨가니까. 그리고 발효시킨 것이 김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옥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한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히터와 에어컨입니다. 그러니까 난방 시스템과 냉방 시스템이죠.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옥의 난방 시스템 뭐예요? 바로 온돌이죠. 한국은 아주 특별하게 따뜻하게 할 때 난방 시스템을 돌릴 때 어떻게 한다? 바닥이 따뜻하게 합니다. 그죠? 그걸 난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냉방 시스템은 대청마루죠. 대청마루를 통해서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다. 요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명절과 그리고 국경일, 한국에서 중요한 날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자, 한 해를 시작하는 날, 이게 뭐예요? 설날이죠. 설날. 그 다음에 설날은 음력으로 치는 거고요. 1월 1일이다. 첫 번째 날이니까 first day. 설날에는 가족들이 모여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가 있는 뭐를 먹습니까? 떡국을 먹습니다. 떡국을 먹어야 한 살을 먹을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죠. 추석에는 떡을 먹는데 이 떡은 뭐야? 송편이죠. 송편. 설날과 추석에는 조상을 생각하면서 제사를 지내는데요. 이것을 차례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와 차례는 비슷한 의미인데요. 거의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보통 차례라고 하면 명절에 드리는 제사라고 얘기하는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제사는 정식으로 드리는 거고 차례는 좀 간단하게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경일. 한국에서 아주 중요한 날이죠. 1919년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일본이 굉장히 강해진 상태에서 한국, 조선이었죠. 일본이 먹었어요. 콜로니로 만들었죠.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가 강제로 점령했던 기간입니다. 일제강점기 시기에 한국 사람들이,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우리는 독립을 원한다. 인디펜던스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만세를 외쳤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1919년 3월 1일이었어요. 자, 이걸 기억할 때 아이고 이렇게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3월 1일이니까 3.1절이죠. 지금도 3.1절을 매년 기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절하게 인디펜던스, 독립을 바라던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요. 결국에는 독립을 얻어냅니다. 자, 그래서 이 독립이라는 말은요. 광복이라는 말과 해방이라는 말로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비슷한 말이구나. 인디펜던스라는 뜻이구나. 그래서요. 여기에는 광복절이 있습니다.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은 헌법을 만든 날. 그래서 제정했다. 헌법을 그 날이다. 그래서 제헌절이고요.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날은 뭐예요?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해서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어버이날 이렇게
Parents Day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날도 아니고 아버지 날도 아니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날. 그래서 어버이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님을 parents, 부모님을 어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국경일은 아니지만 기념일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6월 6일 바로 현충일이 되겠습니다. 이 현충일은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념한 날입니다. 그분들을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아직 있는 거예요. Still alive.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조상이 죽은 날이나 명절에 조상을 추모하는 의례를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사와 그 다음에 차례가 비슷한 의미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 제사가 들어가면 되겠죠. 한국에서는 생일에 뭐를 먹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미역국을 먹고요. 아기의 첫 번째 생일에는 뭐예요? 돌잔치를 하죠. 돌잔치에서 뭐를 해요? 돌잡이도 하죠. 61번째 생일을 뭐라고 하니까 회갑이라고도 하고 회갑이라고도 하고요. 환갑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회갑, 환갑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미역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다른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 미역국은 왜 먹는 거다? 엄마에게 어떤 엄마? 나를 낳아주신 엄마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요. 엄마가 나를 낳을 때 피를 많이 흘렸어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피를 만들기 위해서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그런 엄마를 생각하기 위해서 바로 생일마다 엄마를 생각해요. 엄마에게 감사해요. 그것을 위해서 미역국을 먹는다. 이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문화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한국에는 인기 있는 스포츠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이 바로 야구와 축구입니다. 가장 많은 건 야구죠. 프로야구가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한국의 문화가 아시아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 확산되는 현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류. 한류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한국 문화 중에서 특히 뭐예요? 드라마가 인기가 많죠. 지금도 한국 드라마는 다른 나라에서도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한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류라는 것은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한국 문화, 한국 문화가 한류예요? 아니죠. 한국 문화가 인기를 얻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한국 문화가 인기를 얻은 것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한국 문화가. 근데 어디에서? 한국 문화니까 한국에서 인기가 있겠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문화가 어디에 있어요? 전 세계에서. 모든 세계에서. All around the world. 그죠?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가까운 곳에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 아주 가까운 곳이죠. 그리고 또 가까운 곳을 찾아보면 동남아시아에서 인기를 얻었는데요. 나중에는 미국 쪽, 아메리카죠. 그래서 남북 아메리카, 유럽 이런 데서도 인기를 얻게 됐어요. 요즘은요. 아랍 지역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문화가 가까운 곳에서부터 멀리 있는 곳까지 인기를 얻었고 그 다음에 한국 문화와 많이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아랍 지역, 중동아시아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한국 문화는요.
뭐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드라마, 그리고 케이팝, 대중가요죠. 그래서 처음에는 드라마나 케이팝, 한국 대중가요가 인기가 많았는데 지금도 인기가 많고요. 그런데 나중에 드라마를 보고 또는 케이팝을 보고 나서 어떤 거요? 이 케이팝 가수들이, 한국 아이돌 가수들이 하는 패션, 액세서리 같은 거죠. 패션이라든가 드라마에 나오는 푸드, 음식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인기가 많아졌어요. 물론 중간에 영화도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드라마와 케이팝이 인기를 얻었는데 나중에는 이 드라마와 케이팝 덕분에 음식이 또는 뭐 패션도 인기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KIIP 사전평가에 나올 수 있는 문화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사전평가를 보고 모두 다 81점 이상을 받아서 꼭 5단계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콘텐츠를 가지고 돌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